코로나 신규 환자가 이틀 연속 7,000명, 위중증 환자가 850명을 넘어서면서 수도권 병상 대기자가 1,000명대로 늘었습니다. 의료계는 사실상 병상이 100% 가동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고 체육관에 병상을 설치하자는 제안도 나왔지만 정부는 그럴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청소년 백신 접종은 위중증을 100% 예방한다며 접종 효과가 분명하다고 거듭 접종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고3 학생들이 방역 패스는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청구하는 등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정당혁신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위성정당은 기상천외한 편법이라며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 기념식에 참석하며 국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과거 발언 논란이 불거진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의 임명 철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초 정명 돌파로 가닥을 잡았다가 여론이 나빠지자 뒤늦게 노 위원장의 정강정책 영설을 취소하고 여론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문이과 구분을 없애고 통합형으로 치러진 올해 수능에서 만점자는 단 1명으로 나왔습니다.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서울을과 여성을 젖소에 비유하는 듯한 광고를 만들어서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회사 측은 어젯밤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사과했습니다. 미국의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에 이어서 영국과 캐나다, 호주 등 동맹국의 보이콧 동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종건 외교 차관은 직전 개최국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보이콧에 불참할 뜻을 밝혔습니다. 뉴스큐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먼저 방금 들어온 속보인데요. 법원이 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2의 정답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일 수능시험 성적이 발표되고 본격적인 이제 대입 일정이 시작될 텐데요. 예. 일단 내일 수능 성적 발표 후에 별도로 또 이 내용이 통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수험생들은 생명과학2 20번 문제 오류가 있다면서 평가원의 정답 결정을 취소하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정답 결정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는데요. 이게 인용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로 예정된 수능 성적 발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 생명과학2 과목 응시자들의 성적은 다른 응시자들과는 달리 이 소송 결과 후에 통지될 예정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법원이 수능 생명과학2 정답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일 성적이 발표될 예정인데 생명과학2 성적표는 그러니까 다시 산정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교육부도 곧 후속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뒤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대선 이제 꼭 9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가 선대위를 본격 가동하고 있고 총력전에 나서고 있는데요. 뉴스큐 오늘은 각종 범죄 사건의 피의자와 피해자의 심리를 분석하고 해법을 조언해 왔죠. 이수정 교수를 만납니다.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가 정치권에 들어간 이유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병상을 기다리는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치료도 못 받고 숨지는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긴급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해법은 없는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정부의 대응책 마련 소식부터 알아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7,000명대를 기록하자 정부가 지금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 서울청사에서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긴급 소집한 코로나19 대응 관계장관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회의 모두 발언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예, 특별 방역 점검과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주 들어서 확진자가 7천여 명을 넘는 등 아주 엄중한 위기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전 부처가 다양한 역량을 총동원해서 방역 상황 안정화를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어제 저는 각 부처의 기관장들께서 반드시 현장에 나아가 방역 조치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고 또 필요한 것 있으면 개선해 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현장 점검 결과를 토대로 현재의 방역 상황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확산세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폭넓게 논의하고자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최근 역학조사를 보면 생활 속에 N차 감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특히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전체 40%에 이를 정도로 방역망을 벗어난 전파자가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또 한편 오미크론의 특성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고 있습니다만 일각의 예측처럼 전파력이 훨씬 강하다면 확진자 급증으로 어려워진 우리 방역 체계는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 회복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코로나19가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2020년 1월처럼 국민들께서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아울러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3차 접종과 청소년 접종의 속도가 빨라지면 지금의 방역 상황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과 학부모, 학생들께서는 3차 접종과 청소년 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방역 상황의 안정,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와 재택 치료 등 의료 대응 체계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행정력을 모두 쏟아붓겠습니다. 확산세가 거센 수도권 지자체에서는 방역관리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해서 현장 점검과 상황 관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공직자들 간에 모두 한 팀으로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일반 행정직과 보건직 간에 혹시라도 작은 그런 잡음이라도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19와 이 전쟁을 이겨내기 위해서 모두 다 한마음으로 합쳐서 우리 몸을 던져야 할 것이고 또 그런 걸 보실 때 국민들께서도 함께 협조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현재의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다면 또 그렇게 지속된다면 지금보다도 더 큰 불편, 더 큰 손해를 우리는 감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가족을 보호하고 공동체의 안전을 지킨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주기적인 환기, 그리고 적극적인 진단 검사 등 세 가지 필수 방역 수칙만큼은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비상 상황입니다. 신규 확진자 이틀째 7,000명대를 기록하면서 정부도 지금 후속 대책,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800명대 중반으로 또다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네, 또 7,000명대가 나왔습니다. 신규 확진자 현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영치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7,102명입니다. 전날보다는 73명 줄었지만 이틀째 7,000명대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7명 늘어 857명으로 또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 중 83.4%인 715명이 60살 이상 고령층입니다. 이처럼 고령층 위중증 환자가 많다 보니 사망자도 적잖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하루 57명이 숨져 누적 4,077명입니다. 이처럼 위중증 환자가 800명대로 올라서면서 병상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제 오후 5시 기준 수도권의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5%로 사실상 포화 상태입니다. 806개 가운데 685개가 사용 중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88.4%, 경기 81.1%, 인천 87.3%로 집계됐습니다. 중수본은 수도권 병상 배정이 어려울 때는 환자를 비수도권으로 옮기고 있지만 비수도권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67.7%로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반 병상도 사정이 좋지 않아 수도권에서 하루 이상 병상 배정을 기다리는 사람은 전날보다 143명 늘어 1,003명입니다. 이 중 나흘 이상 대기자는 302명인데요. 재택치료를 하는 환자도 전국적으로 18,404명으로 하루 전보다는 1,000여 명 늘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소아청소년의 백신 접종을 강력히 권고하고 나섰죠. 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오늘 브리핑을 열고
소아청소년의 백신 접종을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4주간 18살 이하 청소년의 코로나19 발생률은 10만 명당 210.1명으로 19살 이상 성인의 167.3명을 넘어섰다고 우려했습니다. 코로나19에 걸린 청소년이 무증상이나 경증에 그치지 않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확진된 청소년의 약 17%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위중증 환자도 11명이나 발생했는데 모두 백신 미접종자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이 백신을 접종했을 때 감염 예방 효과는 96%, 위중증 예방 효과는 100%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신 접종 뒤 이상 반응 신고율도 성인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12살에서 17살 청소년의 접종 후 이상 반응 신고율은 10만 명당 277.9건, 0.28%로 성인의 신고율 0.37%보다 낮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소년 이상 반응 신고율을 나이대별로 세분화해봐도 나이가 적을수록 이상 반응 신고 비율이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사람이 하루 만에 22명이 늘어서 60명이 됐습니다. 특히 새로 확인된 국내 감염자 16명은 모두 인천 미추홀구 교회와 관련이 돼 있었습니다. 교회 예배 참석 뒤 오미크론에 감염된 학생들이 다니는 서울 지역의 대학들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김철희 기자. 네, 서울대학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만 20명이 넘는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나왔는데요. 감염 의심 학생이 나온 서울대도 불안감이 클 것 같습니다. 현장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제가 나와 있는 서울대학교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나왔지만 교내는 비교적 차분한 모습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첫 변이 감염자가 나온 것은 지난 7일인데요. 외국인 유학생 A씨가 지난달 28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교회를 방문했다가 감염된 겁니다. 이후 같은 기숙사에 사는 외국인 유학생 3명도 변이 감염 의심자로 분류됐습니다. 서울대학교는 확진 학생들이 대면 수업을 듣지 않은 만큼 비대면 수업 전환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고요. 오늘부터 공과대학 앞에서 운영하던 신속검사소 위치만 확진자가 나온 기숙사 앞으로 옮겨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외국어대학교와 경희대학교에서도 외국인 유학생 1명씩이 인천 미추홀구 교회 예배에 참석한 뒤 오미크론 변이에 확진되기도 했는데요. 방역당국은 학교가 일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계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국내 신규 감염자 모두 인천 미추홀구 교회와 관련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미크론 신규 확진자 수는 22명이 늘어나 60명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 감염자 수도 16명이 늘어나 45명이 됐는데요. 특히 국내 신규 감염자 16명 가운데 7명이 교인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교회 관련자들이었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도 6명이 늘어나 15명이 됐는데요. 추가된 사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발 입국자 3명, 모잠비크발 입국자 2명, 에티오피아발 입국자 1명씩입니다. 변이 감염 의심 사례도 8명 추가돼 13명으로 늘었는데 인천 7명, 서울 1명으로 모두 인천 미추홀구 교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처럼 지난달 28일 교회에서 열린 예배 프로그램 참석자들 가운데 잇따라 감염자가 나오면서 이미 변이 바이러스가 광범위하게 퍼진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방역당국은 변이 바이러스의 추가 유입을 막기 위해 오미크론 변이 발생국과 인접국 등을 대상으로 입국 제한 조치를 확대 시행하는 등 감염 확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 앞에서 YTN 김철입니다. 최근 코로나19 검사 수요가 급증하면서 서울시가 권역별로 대규모 검사소를 4곳 새로 설치해서 운영에 들어갑니다. 4곳은 시가 직접 운영하는 거점형 검사소로 창동형 공영주차장과 잠실 종합운동장 제2주차장, 월드컵공원 평화광장, 목동운동장 남문주차장에 설치됐습니다. 대규모 인원을 안전하게 검사할 수 있도록 공간의 개방성과 접근성 등을 검토해 확정했으며 검사는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진행됩니다. 국내 10살 미만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3번째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어제 9살까지의 확진자 가운데 1명이 치료 중에 사망했다고 밝히고 감염 경로와 치료 기간, 기저질환 유무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 뒤 사망한 10살 미만은 모두 3명입니다.
지난해 손상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2019년보다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23개 병원 응급실을 찾은 손상 환자는 모두 20만 6,887명으로 지난 2015년 이후 가장 적었다고 밝혔습니다. 질병청은 그러나 실제로 손상 환자 수가 감소한 것인지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사회활동 위축이나 병원 방문 기피, 응급실 운영 방침 변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인지 등은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확진자 10,000명이 나와도 감당할 수 있다던 방역 당국의 판단과는 달리 지금 중환자가 급증하고 병실까지 크게 부족해지면서 이거 방역 체계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했죠. 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수도 22명이 늘어서 누적 60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상혁 감염내과 전문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일상회복 조치를 내놓으면서 자신했던 게 확진자 10,000명까지는 감당 가능하다는 거였는데요. 정부의 예측이 지금 빗나갔다라고 인정을 했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겁니까? 지금 단계적 일상 회복이 되면서 확진자 수 증가는 사실 불가피한 겁니다. 예. 지금 보면 3,000명, 4,000명, 5,000명, 7,000명 지금 매주마다 1.3배 정도씩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세대기나 이런 걸 계산해 보면 최소한 재생산 지수 1.2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유행이 끊임없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확진자 수가 감기 환자가 100만 명이 늘어도 의료 체계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이 없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핵심은 뭐냐면 위중증 환자 숫자거든요. 예. 근데 이제 과거에 고령층이나 이제 요양병원, 요양시설 중심으로 예방접종 완료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확진자 수 대비 위중증 환자 비율이 1% 정도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이 예방접종 효과가 지속이 되면 단계적 일상 회복 상황에서 또 한 1% 정도가 발생하면 어느 정도 대응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건데 지금 실제적으로 보면 한 2에서 2.5%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위중증 환자가. 그러니까 지금 최근 들어서 지금 하루에 위중증 환자가 100명에서 150명이 생기고 있는데 이 시차를 고려하면 이 지금 환자들이 3,000명대 나왔었을 때 환자 숫자거든요. 지금 7,000명대의 위중증 환자들은 1, 2주 뒤에 넘어가서 200명이 넘게 하루에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상으로 지금 이미 병실이 중환자실 병실이 만실이고 입원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게 됐을 때 의료 시스템이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이제 결국은 위기 상황으로 다가오게 된 거죠. 예. 결국에는 부스터샷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들어간 게 위중증 환자를 늘리게 된 계기가 된 건데 정부도 그래서 중환자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는 했거든요. 이게 방책이 있는 건지가 좀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중환자를 이제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접종 안 하신 분들은 당연히 좀 위험하고 접종하신 분들 중에서도 60세 이상 어르신들과 기저질환자분들은 예방접종 완료 후 4개월만 지나도 그 방어벽들이 다 깨져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는 3차 백신 접종을 하면 굉장히 강력하게 복원이 되거든요. 그럼 이 3차 백신 접종을 지금 열심히 이제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효과가 나타나려고 그러면 적어도 한 달 정도는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깨졌던 방어벽이 복원되는 그 시점이 돼야지만 다시 위중증 환자 비율이 줄어들 텐데 그 한 달간은 결국은 백신 접종 효과를 기다리기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이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어느 수준까지 필요하느냐 이제 그 수준의 그런 판단이 필요한데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 사실은 셧다운에 준하는 조치 정도가 아니면 지금의 대규모 여행을 통제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강력한 거리두기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건데 다음 주에는 이제 10,000명 이상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비율대로라면 위중증 환자도 200명 넘게 나온다는 그렇죠. 것이고요. 그렇다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상이 지금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병상을 늘리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죠. 어떤 조치가 지금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이제 과거에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지금 신종플루를 거치면서 원래는 각 지역 거점별로 감염병 전담 병원들이 수백 병상씩이 만들어지기로 했었거든요. 지금 이제 위중증 환자들을 이제 만약 있었다 그러면 그런 곳에 옮기고 민간 병원은 그냥 기존의 이제 중환자들을 봤으면 좋았겠는데 당장 이제 없는 중환자실이나 병실이 만들어지기가 어렵고 현실적으로 지금 그 인력도 그렇고 병상도 그렇고 더 늘리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뭐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지만 하드웨어를 어떻게든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뭐 네. 체육관에 만들든 컨테이너로 만들든 어떤 그런 좀 추가로 환자를 볼 수 있는 병상을 만들고 기존 그 의료 그 시설에서 이제 인력을 파견받아서 운영하는 식으로라도 이제 좀 한두 달 급한 동안은 이제 넘겨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체육관 만드는 문제, 그러니까 체육관의 병상을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중환자를 돌보는데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일단 지금 고려하지 않고 있는 입장을 내놓긴 했거든요. 지금 뭐 중환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중환자를 그 볼 수 있는 중환자실은 사실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지금 문제는 중환자가 되기 전에 이제 의료진의 이제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일반 입원 환자분들 병실도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어떻게든 간에 중환자가 회복을 해도 또 나올 병실이 있어야 되는데 좀 그것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어떤 형식이든지 병상을 늘리는 그런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을 늘리는 부분들이 필요한 상황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지금 중증 코로나 환자들이 늘고 있고 병상이 부족하다 보니까 겨우 입원을 해도 증상이 많이 악화된 상태에서 입원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치료가 더 어려워지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재택 치료는 사실 상황상으로 불가피하게 이제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사실 고위험군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뭐 생활치료센터든지 이런 좀 의료진 관리하에 있는 게 훨씬 더 안전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야 또 이제 병원 이송도 이제 가능해지고.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는 그 이제 그런 재택 치료 과정에서 악화되는 분들이 입원할 수 있는 병실을 확보하는 것도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예. 이제 정부에서 좀 이제 의료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확보하고 있는데 지금 또 한 군데 사각지대가 어디냐면 요양원과 요양병원이 사각지대입니다. 예. 거기에 코호트 격리나 아니면 이제 일반 그런 그 진단받은 이후에 이제 거기 계시는 분들은 증상이 악화가 돼도 중환자실로 옮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예. 거기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병원들의 전문 인력들을 좀 보내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좀 네, 네. 도움을 줘야 될 것 같고 예. 또 일반 사람들이 입원할 수 있는 또 병실은 뭐 그 컨테이너든 체육관이든 어떤 형식으로든 좀 늘려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뭐 말씀을 듣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사각지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치료 적절하게 못 받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또 사망자 수도 많이 느는 그런 악순환이 되는 상황인 거군요. 그래서 전문 인력이나 장비도 좀 거기로 파견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뭐 일단 전문 인력이 가서 이제 평가를 좀 해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분이 좀 정말 악화될 것 같으면 빨리 이제 중환자실 있는 병원으로 네. 옮겨야 되는데 그런 판단을 요양원이나 뭐 요양병원 이렇게 중환자를 보지 않았던 그런 경험 있는 의료진들이 보기엔 좀 어렵기 때문에 네. 네네. 일단 그 판단을 해주고 필요하면 뭐 인력이나 시설 지원도 해줘야 되겠죠. 네. 네네. 그리고 주변에 이제 검사 받으러 가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확실히 환자 수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요. 그런데 선별 진료소에 가보면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검사 마감 상황이 네, 지금 맞습니다.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선별진료소는 이제 한정적이고 선별진료소마다 하루에 소화할 수 있는 검체량이 좀 딱 있지 않습니까? 예. 뭐 300명 정도가 검사가 가능한데 하루에 막 700명, 800명이 몰려오시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경우는 마감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두세 시간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이게 좀 걱정이 되는 게 네. 여기 지금 선별진료소 오시는 분들은 뭔가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위험에 이제 놓여져 그렇죠. 있는 분들이 예. 상당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장시간 이렇게 외부에서 같이 이렇게 접촉하시는 것들이 그렇죠. 좋을 네. 수가 없고요. 또 하나의 문제가 이제 방역 패스가 도입이 되면 PCR 음성 확인서를 또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생길 수가 있는데 이분들은 서로 위험도가 다릅니다. 예. 그래서 최소한 이분들이 이제 동선이라도 좀 다르게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세밀한 그런 관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일제 절대적인 그런 검사 수용력도 좀 부족하고 또 이제 또 새로운 그 사람들이 오셨을 때 이제 관리하는 부분들도 사실 여러모로 좀 방역 인력이 부족하고 좀 시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 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선별진료소에 그 PCR 검사 확인서가 필요해서 오시는 분들 그리고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거나 좀 의심이 돼서 오시는 분들을 미리 좀 나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동선이라도 좀 달리해서 검사를 네. 하든가 좀 세밀한 좀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앞으로 좀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지금 반영하게 될 시점이고요. 지금 오미크론 환자도 계속 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속도라면 오미크론 변이 환자가 앞으로 우리가 예상보다 더 빨리 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결국은 이제 우세종이 되냐 마느냐는 전파력이 누가 더 세냐는 거거든요. 네. 지금 델타 변이가 전 세계에 유행하면서 뭐 기존에 걱정했던 람다니, 뮤니, 알파, 베타 다 사라졌거든요. 네. 근데 지금 오미크론이 남아공에서 우세종이 됐습니다. 그럼 네. 무슨 말이냐면 남아공 지역에서는
델타보다 오미크론이 전파력이 더 세다라는 건 입증이 된 거고요. 네.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그렇게 될 건지는 이제 봐야 되겠지만 아.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기 예, 예. 때문에 결국은 그 오미크론이 이제 앞으로 그 이제 확인이 돼야 될 게 전파력이 어느 정도인지 위중증을 얼마만큼 만드는지 또 하나는 백신을 얼마나 회피하는지에 따라서 이게 좀 대응한 부분들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차후에 우리나라가 오미크론이 이제 우세종이 될 것들까지 예측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좀 짜긴 짜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아. 앞서서 김부겸 총리 모두 발언에서도 얘기를 들었지만 지금 현재도 감염 경로 미파학이 전체의 4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돼서 또 퍼지거나 혹은 델타 변이와 오미크론이 복합적으로 퍼지게 되면 역학조사하기가 만만치는 않겠어요. 결국은 이제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됐다는 얘기는 델타보다 훨씬 더 전파력이 세다는 걸 본인이 스스로 입증한 거기 때문에 예. 전파력이 세지고 또 이게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무증상 감염자가 반이 넘어가는데 사실 전파 경로를 찾아내기가 더더욱 어려울 수밖에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전파 경로를 통해서 빨리 격리를 해서 이제 역학조사가 진행되지 못한다 그러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사람이 사람을 만나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또 이제 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네. 벌어지기 때문에 또 국민들의 고통이 커질 수밖에 없어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거는 백신으로서의 그런 방어력을 탄탄하게 각 개별 국민들이 가지는 그런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 예. 정부에서 일차적으로 지금 가장 강조하는 거는 어떤 대상, 백신 접종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꼭 백신 접종을 해달라 이런 것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PCR 검사에서 잡히지 않는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까지 등장했다라고 해서 걱정인데요.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이건 어떤 바이러스입니까? 이 오미크론이 이제 사실은 발견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이게 새로운 변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다. 아. 이 오미크론의 조상을 따져서 올라가면 알파 변이보다도 더 위쪽에서 나타나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국내 대부분 PCR 검사가 델타와 알파, 베타, 감마를 갖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네. 오미크론은 이쪽에서 나옵니다. 델타 쪽에서 안 나옵니다. 그렇군요. 알파와 예.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아. 말이냐면 2020년 중반부터 지금 1년 반 정도까지 계속 변이를 거듭하다가 오미크론은 지금 남아공에서 등장을 했는데 네. 아마 유럽이나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들은 유사한 변이들이 있고 그 알파와 유사한 부분들이 있어서 PCR 검사에서 달리는데 이 부분이 또 변이가 생겨가지고 안 나오는 것들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그 스텔스 오미크론이라고 얘기되는 부분들은 지금의 오미크론과는 달리 분류를 해야 되는 변이라고 이제 판단이 되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래된 변이고 이제 아마도 알파와 비슷한 특징을 가지지 않을까 좀 예측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네. 처음에는 상당히 우리가 오미크론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 걱정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분들의 증상을 보면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결국은 이제 남아공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평균 수명이 50세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위중증 환자나 고령층의 감염자를 확인할 수는 없고요. 결국 우리나라나 미국, 유럽에서 나타나는 오미크론 중에서 위중증 환자들이 정말로 고령층에서 많이 생기는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좀 해봐야 되는 것들 그런 연구들이 일단은 필요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태생학적으로는 알파와 비슷하기 때문에 알파와 비슷한 정도의 어느 정도 성격을 갖고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네. 그리고 그 청소년 방역 패스와 관련해서요. 지금 뭐 반발이 많잖아요. 그런데 학부모들 걱정을 들어보니까 지금 당장에 백신을 아이들이 맞고 나서 나오는 부작용도 걱정인데 몇 년 뒤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혹시나 문제가 몇 년 뒤에 나오지 않을까. 이게 단기간에 만들어진 백신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문가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지금 백신 접종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심근염, 심낭염, 우리나라 데이터로 얘기하면 10만 명 중에 3.6명이 생깁니다. 그런데 코로나19에 걸리게 되면요. 그 비율은 심근염, 심낭염은 뭐 말도 안 되게 비율이 올라가고요. 혈전증이니 기타 이제 다른 합병증들은 더 올라가고 더 이제 걱정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접종을 하게 되면 접종 이후에 항체가 뭔가 어딘가를 공격해서 문제를 일으키지만 걸리게 되면 항체도 여기저기 가서 문제를 일으키지만 바이러스 자체가 지금 폐 세포뿐만 아니라 뇌세포, 신경세포, 성장기 아이들이 중요한 그런 세포들을 다 공격하거든요. 어른들도 뇌 공격해서 브레인 포그 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정말로 아이들이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잘 회복한다고 알려져는 있지만 실제로 그게 잘 회복하는 건지 걸린 사람이 정말로 진짜 실제 나중에 어떤 합병증이 올지를 더 걱정하셔야 되는 상황이 네.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전문의로서는 백신을 맞는 것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더 유리하다. 유리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인천 연쇄살인범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또 시신유기를 도운 공범도 살해한 인천 연쇄살인범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지금 사진도 나오고 있죠? 예. 만 52살 남성 권재찬입니다. 네, 인천경찰청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오늘 낮 1시 반부터 2시간 반 동안 심의를 벌였고요. 공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만 52살의 남성인 권재찬입니다. 네, 권재찬 지난 4일이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건물 주차장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에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실어서 유기하고 여성의 카드를 훔쳐 수백만 원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는데 범행 다음 날 시신 유기를 도운 40대 남성도 둔기를 이용해서 살해했습니다. 예, 좀 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출제 오류 논란이 불거진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2 20번 문제에 대해서 법원이 1심 판결 전까지 정답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일 수능 성적 통지를 앞두고 본안 재판도 예정돼 있는데요.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네, 서울행정법원입니다. 네, 법원이 출제 오류 논란이 불거진 수능 문항의 정답에 대해서 일단 효력 정지를 결정한 거죠? 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수능 생명과학2 응시자 등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20번 문항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처분은 그 결정이 정당했는지 따지는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되게 됐습니다. 정답 결정 처분의 효력이 유지될 경우 학생들은 생명과학2 과목의 등급이 결정된 성적표를 받게 되고 이를 기준으로 2022학년도 대입 합격 여부가 결정되게 되는데요. 법원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신청인들의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므로 정답 처분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이 결정으로 생명과학2 과목의 성적 통보가 지연될 수 있고 2022학년도 대입 일정에 지장을 줄 수는 있지만 효력 정지 기간을 본안 1심 판결 선고까지로 경하면 일정의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논란이 된 문항은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2 20번 문제인데요. 두 집단 가운데 하비 베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는 문제로 소송을 낸 수험생들은 지문에 따라 계산하면 한 집단의 개체수가 음수가 돼 문항 자체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가원은 지난달 29일 이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진 않다고 하더라도 변별력 있는 평가 문항으로 타당하다며 이상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에 수험생들은 지난 2일 20번 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교육과정 평가원의 정답 결정을 취소하라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이 정답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어제는 집행정지 재판 신문기일이 열려 소송에 참가한 학생 30여 명도 법정에 나왔는데요. 소송에 참가한 한 학생은 문제의 오류를 모르고 자신의 계산 실수로만 생각해 10분 넘게 문제에 투자하다가 결국 다른 문제까지 제대로 풀지 못했다며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응시자 측 대리인도 학생들은 음수인 개체수가 나오면 정답에서 제외하라고 배웠고 이런 논리는 2015학년도 수능 문제에도 나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애초 내일 수능 성적이 통지될 예정이었는데요. 오늘 법원의 결정으로 수능 성적 통지가 미뤄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YTN 손효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5주 만에 오차 범위 안에서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과 K-스택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6일부터 8일간까지 사흘간 벌인 전국 지표조사 결과 보겠습니다. 대선 후보 가상 사자 대결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한 주 전보다 5%포인트 오른 38%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2%포인트 오른 36%에 그치면서 이 후보가 윤 후보를 11월 첫째 주 이후 처음으로 오차 범위 안에서 역전했습니다. 한 주 전 동률이었던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2%포인트 오른 34%, 국민의힘은 3%포인트 오른 35%를 각각 기록하면서 역시 오차 범위 안 접전 양상을 이어갔습니다.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전국 지표조사 홈페이지나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 혁신을 위한 비상기구를 출범시키면서 쇄신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오후에 고 김대중 전 대통령 관련 행사에 참석하면서 통합 행보에 나선 가운데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이른바 손실보상 100조 구상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오늘 출범한 민주당 혁신기구 이재명 후보가 추진하는 쇄신책의 일환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당 혁신을 위한 비상기구 정당 혁신 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쇄신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또 한 번 내부 자성을 촉구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국민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것이 지금 현실이다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깊이 성찰하고 또 반성하고 이와 함께 국민 주권을 제대로 반영하도록 정치제도 전반을 개혁하기 위해 특히 위성정당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평론가로서 은퇴를 선언했던 유시민 전 이사장이 오늘 라디오 방송에 나서면서 이 후보 외곽 지원에 나섰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특히 이 후보가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 거듭 사과한 데 대해 그 정도 얘기도 하지 못하면 대통령 후보라 할 수 없다고 힘을 실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오늘 통합 행보를 이어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 평화상 수상 기념식에 참석해 통합정신 계승을 다짐했습니다. 민주화와 대북정책 등 업적을 언급하면서 특히 김 전 대통령은 어떤 정치 보복도 하지 않고 국민 통합을 이뤄냈다고 강조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의 국정 철학과 업적을 되새기면서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우리나라를 공정과 상식의 기반 위에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는 이재명 후보도 나란히 참석하면서 양당 후보는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선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의 과거 극우 성향 발언 논란에 따른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재승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 권성동 사무총장이 오전 비공개 회동을 진행한 결과 당장 사퇴보다는 정면 돌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오후로 예정됐던 노 위원장 정강정책 연설 방송을 당이 취소하면서 다시 거치 문제를 고민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가파르게 지금 늘고 있죠. 코로나19 확산세. 여야가 나란히 대규모 지원 구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이 제시한 손실보상 100조 원을 두고서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요? 네, 먼저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집권 시 손실보상 100조 투입을 제안한 데 대해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양당 지도부가 당장 만나 협상에 들어가자고 압박에 나섰죠. 하지만 김 위원장이 집권 뒤 추진할 정책일 뿐 여야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며 회동을 거부하면서 코로나19 재정지원 대책에 대한 여야 협상의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동참해 압박에 나섰습니다. 조금 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뒤 지원할 거라면 당장 하지 못할 이유가 뭐냐며 표를 찍어주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겠다고 위협하려는 의도냐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후보를 향해 김종인 위원장 뒤에 숨지 말고 당장 손실보상 협상에 나서자고 압박했는데요. 결국 현재로선 여야 간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재정 투입 논의는 뚜렷이 진행되지 않고 신경전만 오가는 모습입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파른 만큼 추후 방역 강화와 피해 지원 등을 위한 정치권의 방역 대책 논의는 불가피할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네, 앞서 예고해 드렸는데요. 중요한 형사 사건 때마다 날카로운 심리 분석으로 우리 대중들에게 친숙한 교수님 이수정 교수가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동 중이십니다. 저희 뉴스에도 많이 모셨던 분인데 오늘은 국민의힘 선대위원장으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의힘 선대위에 합류한 지 며칠 되셨죠? 일을 한 지는 지금 닷새째고요. 예.
합류한 지는 지금 뭐 한 열흘 정도 열흘 됐고. 예, 예. 일을 하신 지 닷새째. 요즘 어떤 일 주로 하십니까? 매일 강행군이라고 하시던데. 네, 지금 이제 그 정책위원회가 있어가지고 네. 그 산하에 이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팀들이 지금 운영되기 시작했고요. 네. 그런 지는 활발하게 운영된 지는 뭐 한 3, 4일 정도밖에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이고 네. 그런 데에 이제 여성 정책과 연관된 이제 팀들이 있습니다. 일종의 양성 평등 정책 포함하여 예. 현재의 여가부 업무와 매우 연관성이 높은 그런 일들을 논의 중이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의 복수로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그 팀에서 올라온 내용들 또 제가 제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기존에 이제 그 경선 시점에 이제 그 나왔던 정책들과 뭐 그 충돌하는 지점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좀 더 통합하고 좀 더 보강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계속 논의 중입니다. 네. 회의를 이분들이 다 낮에 너무 바쁘시다 보니까 예, 예. 7시에 시작을 하면은 끝나는 시간대가 사실 굉장히 좀 늦죠. 네. 그래서 지금 며칠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떤 정책을 지금 구상하고 계신지 잠시 뒤에 좀 여쭤보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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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교수님 그 정치권에 이제 들어오실 때 윤석열 후보가 직접 전화를 했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일요일 날 전화하셔가지고 직접 도와달라 여성 전문가로서 이제 제가 약자 보호, 뭐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이제 예방 관련 법률 입법 시도나 또는 이제 피해자 지원 제도 이런 것들을 계속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네. 그쪽으로 좀 지원을 해라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셔서 답을 드렸고요. 고려해 보겠다. 고려해 보겠다. 네,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확답을 하기 전 일주일, 그 다음 일요일 날 연락이 다시 오셔서 이제 확답을 하게 됐고요. 네. 그 사이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사실 중간에 저 개인적으로도 이게 합류가 될까?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라 하면 뭐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 또 예. 상대당 후보님이 또 그 어떤 뭐 과거에 어떤 이제 변론을 하셨는지 이런 것도 보도가 되고 그래서 사실 굉장히 좀 고민이 많다가 예. 결심을 하는데 그런 모든 사실들이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여러 가지 논란적인 일이 있었음에도 윤석열 후보 선대에 합류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이제 여성 정책 쪽에서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너무 이 그 드라마틱한 변화를 전 잘 믿지를 않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좀 그 윤석열 후보는 본인이 이제 평생을 이제 일을 해 오셨고 그런 네. 분야에서 그래서 법이라는 게 그렇게 순식간에 또는 제도라는 게 순식간에 변하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법치주의 테두리 내에서 절차를 밟아서 변해야 한다. 이런 생각에 전 동의를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그런 부분에서 비교적 신뢰감을 가지고 이제 합류하게 된 겁니다.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간의 갈등 국면에서 이준석 대표가 공개적으로 반대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뭐 어제 화면 보니까 다시 악수를 하시긴 네, 했는데. 뭐 악수도 했고 좀 전에 점심도 사주셔서 잘 먹었고요. 점심도 같이 했습니까? 뭐 3개월 동안 결국은 같은 목표를 위해서 이제 일을 함께 하기에는 네. 뭐 지금 전혀 문제가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예. 비교적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대표가 오늘 만나서 뭐라고 하던가요? 그때 왜 반대했는지 뭐 이런 근데 이야기를 했나요? 그런 경위를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고요. 네. 대표님께서 굳이 설명하시지도 않았고. 그랬습니까? 네, 뭐 예. 어차피 지금 하는 일은 분명하기 때문에 각자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뭐 다 서로 동의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제가 그 이준석 대표가 무슨 말했는지 보니까 만약에 이 교수님이 영입하면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선거를 위해서 준비해온 과정과 방향이 반대될 수 있다라면서 부정적인 답을 했고 그 이후로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선택하면 존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후자로 이제 윤석열 후보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존중하는.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 후보로 선택될 때 필요한 이제 어떤 전략들하고 지금 온 국민을 대상으로 지금은 이제 미래를 보여줘야 되는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 지금 이 시기이다 보니까 이럴 때 이제 고민해야 되는 대책이 동일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구의 반이 지금
뭐 여성들인데 네.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의 지금까지의 간절한 소망 이런 것도 사실 배려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네. 또 이대남들이 어떤 불안감을 갖고 있는지 너무 잘 압니다. 한쪽은 성폭력 피해를 당할지도 모른다 이런 피해가 이제 불안이 있는 거고요. 예. 다른 쪽은 내가 억울하게 성폭력 가해자로 몰릴지도 모른다 이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경험하지 않은 불안에 대한 사실은 통합을 이루는 방향으로 가능하면 혐오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그래야 결국 대한민국의 미래가 뭐 밝은 미래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지금 어저께 밤에도 이제 여성 정책에 대한 토론을 하기는 했는데요. 네, 네. 기존에 이제 여성 정책에는 혐오주의 극복에 대한 정책은 국정과제에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우리 사회가 2년 동안 코로나로 비대면 사회가 되면서 사실은 만나면 해결될 일입니다. 그런데 만나지 않는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서 사실은 뭐 만나본 나이가 많은 분들은 그게 실제로 만나보면 뭐 오해나 갈등은 풀 수 있다라는 경험을 우리는 많이 축적하고 있지만 예. 젊은 세대는 그런 경험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막연한 혐오주의가 사실 더 인터넷에서 다양한 이제 뭐 토론방을 통해서 심화가 됐고요. 예. 그게 결국에는 지금 서로 간에 이제 어떻게 적대적인 이런 이제 태도를 취하는데 이르렀기 때문에 네네. 이것은 그냥 무시하고 덮어버리면 전 개인적으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예. 그러면 서로에 대한 이 어떤 적대적 태도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그게 결국은 앞으로 주요한 뭐 정책 과제 중에 뭐 제일 중요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예. 어쨌든 수많은 정책 과제 중에 혐오주의를 극복하는 정책도 있기는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있습니다. 이번에 나올 대책이 이대남 이대녀가 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이런 젠더 갈등을 넘어서는 그런 대책이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조만간 나올 예정이고요. 예. 지금 그것을 뭐 일종의 외국은 헤이트 크라임에 대한 처벌을 함으로 해가지고 어떻게든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형태로 이제 징벌적으로 제재를 하는 방식으로 활용을 할지 아니면 또 다른 다양한 종류의 이제 촉진적인 뭐 지지적인 이런 정책을 필지 그건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네. 어저께 밤에도 계속 그런 토론을 하다가 기존에 이제 여성 뭐 가족부에 있던 이제 권익에 관련된 정책들만 그게 사실은 여성가족부의 업무 중에 한 4분의 1 정도 되거든요. 그 4분의 1 정도만 일단 내일 먼저 발표를 하고 네. 쉽게 의사결정이 되는 거. 그리고는 지금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건 차후에 또 발표를 하자. 이렇게 어저께 뭐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고는 끝이 났죠. 회의가. 네. 그런 여러 가지 오해들이 만나면 풀린다고 하시지만 네. 실제로 지금 2030 남성 대 여성 이 갈등 구조가 생각보다 심각하고요. 맞습니다. 취업 시장부터 네. 시작해서 뭐 군대 문제 등 여러 시각차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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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게 그 우리 때도 저희가 젊었을 시절에도 남성들이 군대를 갔죠. 네. 여성들은 군대를 가지 않았죠. 예, 그러나 그때는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게 여성들은 또 여성들의 전통적인 아주 힘드는 역할들을 여성들이 전담을 해오는 이런 희생이 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여러 가지 혼인 구조도 바뀌고 지금 그와 같은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남녀가 함께 지는 그런 세상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는 남성들은 지금 여전히 군대를 가야만 하고 그리고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진출을 하는 시간대가 똑같은 졸업생이라도 군대를 간 시점만큼 남성들은 사회 진출 시기가 늦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조직으로 가면 후배 직원이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전 개인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는 뭐 국민의힘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님이시지만 그 가장 유력한 상대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2030 세대 남녀 간의 갈등을 풀 수 있는 방법으로 기회를 많이 늘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더라고요. 네, 네. 기회가 부족해지면서 갈등이 심해진 거다. 기회를 더 많이 늘리면 갈등도 더 완화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전적으로 맞는 말씀인데요. 예. 그런데 이제 기회가 어떻게 해서 늘어날까 하는 부분에서는 저와 철학이 좀 다르시다. 네. 기회를 억지로 늘릴 수는 없습니다. 억지로 재원을 끌어다가 어떤 기회를 인공적으로 만드는 건 한계가 있고요. 예. 결국은 경제 사정이 나아져야
그리고는 이제 이 경제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위에서 아래로 흘러 내려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위에를 쪼달리게 해서는 사실은 그 내려오는 양이 적어지면은 기회도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경제도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짧은 생각이지만 김대중 대통령님이 햇볕 정책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경제야말로 햇볕 정책이 되지 않으면 이게 사실 인공적으로 세금을 뜯어다가 뭐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이런 형태의 기회로는 결국은 해결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결국 시장이 늘어나야 되는데요. 시장부터 늘리는 정책을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전 경제학자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막연하게 갖고 있습니다. 네. 남북 관계를 푸는 해법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강조했던 햇볕 정책을 우리 경제에서도 햇볕 정책을 펴야 한다. 네, 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제가 잘 모르죠.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성 이슈가 많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선에서 민주당에서는 지금 사생활 논란으로 상임 선대위원장직 내려놨죠. 조동현 교수.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가혹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죠. 제가 위로드린다는 말씀을 방송에서 뭐 사생활을 막 털기 시작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의 사회생활 진출 시에 얼마나 많은 장벽들이 있는지를 이제 지적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제 사생활을 털더니 며칠을 털더니 그 다음에 이제 조동현 교수의 등장과 함께 조동현 교수의 사생활을 한 나흘 이상 막 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 이제 위로를 드린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또 비난의 대상이 될 줄은 전 상상을 못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가 이제 비난을 받으면서 위로를 드린다는 말씀 자체를 비난받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결국 이 대한민국 사회가 여성에 대하여서는 매우 편파적이다 여전히. 그리고는 관대하지 않다. 특히 사회생활에 진출하는 일종의 이제 공인이 되는 입구잖아요. 그 프론트라인에 들어서는 순간에 정말 너무 많은 비난, 필요 이상의 비난을 받게 되는구나. 사실 과거에 혼외 관계 이런 것들을 결국은 다 털더라고요. 그게 사실 지금 이분의 역할에 꼭 필요한 과거력인지 그거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건지 일단 저는 좀 동의하기가 어려웠고 그 젊은 여성 그 아이를 둘 데리고 있는 엄마가 사회생활을 하기가 얼마나 힘든지는 이미 제가 20년 전에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분들을 뵈면 나라도 격려하고 지지해주고 따뜻한 말을 해야 되는 게 그게 인간으로서의 도리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위로드린다 이런 말씀을 했던 적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 관련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이고요. 어제는 뭐 가명인 줄리를 직접 만났다라는 뭐 유튜브에서 어떤 분이 나와서 증언까지 했는데 이런 흐름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세요? 수사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혀야 수사는 된다.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어떤 분이 20년 전에 기억을 끄집어내면서 그때 이분을 뵌 적이 있다. 그때는 이분이 사실은 학생 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몇 번의 이제 좀 그 외관상의 변화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년 전에 그 얼굴을 기억을 한다. 지금 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이 제가 진술 신빙성을 분석을 하다 보니까 매우 의심이 된다. 더하기. 그리고는 이제 더 뭐 논란이 과연 필요한가가 의심되는 게 이분이 만약에 결혼한 이후에 이와 같은 행위를 했다면 그러면 이분이 이제 대통령 부인이 되실 분으로 혼인 이후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런데 결혼도 하기 전에 과거에 젊은 시절에 저는 그것까지 과연 털 수 있는 권리가 있을지 이거는 조동현 교수의 혼외 자식에 대한 언급이나 지금 이분의 뭐 했든지 안 했든지 전 그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런 식의 정말 루머 같은 일종의 성적 판타지를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마구 확대 재생산해도 되는지 저는 그런 어떻게 보면 보도의 가이드라인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왜 여성들에 대해서만 왜 남성들의 외도에 대해서는 문제를 안 삼고 왜 여성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센세이셔널하게 계속 언급하느냐. 저 굉장히 그 불만이고요. 뭐 사실관계를 떠나서 지금 수사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수사를 받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거 말고 소문 좀
밑도 끝도 없이 입증도 할 수 없는 증인을 내세워서 센세이셔널리즘을 강조하지 마시라. 예. 뭐 하여튼 그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각종 범죄 심리 이렇게 분석하시면서 우리나라의 각종 사법 제도가 피해자 위주보다 피의자 보호 중심으로 인권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피해자 보호 중심으로 사법 체계 바꿔야 한다고 계속 주장해 오셨잖아요. 네. 이번에 윤석열 후보 공약에도 그런 내용들, 그런 법안들이 준비 중입니까? 네, 뭐 밤을 새면서 준비 중입니다. 예. 네, 그리고는 피해자는 제가 분명하게 밝혀두지만 남녀 모두를 포함하는 거고요. 거기에는 예. 성별이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피해를 당해서도 안 될 것이고요. 피해를 예. 당하면 국가가 끝까지 나서서 안전하게 보호해주지 못한 과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선대위원장 마치면 다시 학교로 돌아가신다고. 네, 3개월 알바라고 이해해 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수정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잘 되실 겁니다. 우리 어릴 때 연탄불 놓고서 뭐야 못 뽑으면 죽는 거야?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는 이게 풍물이 아니고 동네마다 이런 게 다 있었어요. 저희도 있었어요. 저도 초등학교 때 있었어요 이거. 그래서 손으로 해서 안 틀리게 딱 하면은 하나 더 해주고. 좀 쉬운 거로 해주십시오. 저희는 원래 그 전에 손으로 했거든. 예, 맞습니다. 별 모형. 별이요? 스타. 우리 후보가 스타니까. 예, 이거. 나 사망이야 사망. 이게 원래 구멍을 이렇게 딱딱. 깨졌어. 이게 화살표인데. 현진 씨가 새로 오는 직원들 교육도 하신 거예요? 아, 이렇게 혹시 또 잘못하거나 하면 혼내거나 그래요? 그래? 조금 저는 혼나지 않을 만큼 잘했나요? 네, 잘하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저희 편의점에 지금 들어가서 2년차 정리 좀 해주시고 검색해서 네트워크를 했어요. 잘 됐습니다. 이것도 직장 생활인데 뭐 어려운 점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없어요. 혹시 무슨 보수나 근무 시간이나 이런 데 대해서 뭐 좀 문제를 느끼거나 그러진 않아요? 대답해보세요. 네. 네, 내년 대선 이제 90일, 꼭 3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오늘 정당혁신추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을 했고요. 민주당이 기득권이 된 것 아니냐면서 다시 한번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SNS 막말 논란이 제기된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의 거취를 놓고 고심이 길어지는 모습입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 SNS 과거 발언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제 노재승 위원장이 YTN 여기 뉴스큐에 출연해서 과거 발언 때문에 직을 내려놔야 한다면 대통령 후보직을 내려놔야 하는 후보도 있다라면서 이재명 후보를 겨냥을 했습니다. 노재승 위원장의 이 발언 논란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그 노재승 위원장이 보니까 뭐 사과도 하고 또 그리고 상처받은 분들에게 사과도 드린다 이렇게 반성하는 모습은 보이기는 했어요. 예. 하지만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그다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예. 처음에는 뭐 5.18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그 정규직 폐지 문제 이런 것만 있다가 점차 여기 이것저것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예, 맞습니다. 저는 제일 납득이 안 되는 예. 대목이 뭐냐면은 재난지원금을 개밥에 비유한 부분 그리고 그걸 개돼지 되지 맙시다.
국민들을 개돼지로 표현한 부분들 네. 이 부분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후보가 50조 이야기하고 김정인 후보가 100조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개밥을 한 푸대를 갖다 주자는 건가? 자가당착이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상황 판단을 한다라면은 오래 끌 이유가 전혀 없다.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오래 끌 이유가 없다. 그렇지만 고심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 이유가 당 내에서도 좀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물론 보니까 노재승 선거위원장이 자진 사퇴를 거절했다 이런 식으로. 누가? 노재승 그 내용은 내가 구체적으로 아직 잘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그 문제를 어떻게 지금 처리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내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네, 이 정도는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머지 그분이 공적인 인물도 아니었고 또 뭐 사실 우리가 그냥 어디 술자리에서 앉아서 뒷담화하는 경우의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잖아요. 뭐든지 우리 사회가 그 정도는 좀 봐줄 수 있지 않느냐는 거는 제 개인 생각이에요. 노재석 위원장을 같이 갈지 아니면 좀 다른 조치를 취할지를 빨리 결정하는 것이 전 좋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명확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논의를 거쳐서 뭐 그렇게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 깜짝 쇼 형식의 인재 영입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정치권에 새 인물이 들어온다는 어떤 그런 면에서는 초창기에 효용성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지금은 감동도 없고 서로 상대방이 영입하는 인물을 이렇게 이제 과거 발언 같은 것을 조사하고 이런 것이 이제 그런 모습으로 변질돼 버렸는데 후보한테는 전략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그 인사에 관계된 일은 이 본인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논의 과정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글쎄 오늘 하루 좀 지켜보십시오. 노승재 공동위원장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살펴보고 있으니까 어떤 부분을 여러 가지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 여러 가지 살펴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최종 결정은 윤 후보 몫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정을 고심하고 있을 때 김종인 위원장의 역할도 중요한 것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일단 인사 문제이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코멘트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네요. 결국은 그 추천한 것으로 알려진 권성동 사무총장 그리고 나아가서 이준석 대표도 그 정면에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윤석열 후보가 결정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그동안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는 노재승 씨가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20대의 정서를 20대 남성의 2대남이라고 하죠. 대변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후퇴를 했을 경우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자극하고 마이너스 요소가 아닌가라는 것을 우려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노재승 씨 20대 남자 아닙니다. 30대 후반입니다. 그 이준석 대표하고 나이가 같은 거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뭐 사적인 발언을 왜 문제 삼느냐. 사적인 발언이 문제를 계속 하려면은 사적인 영역에서 있으면 돼요. 그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해도 상관없는데 공적인 거의 정당의 영역에서 왔을 때는 그러면 그 발언이 과거의 발언이 올바른지를 따지는 것은 당연한 부분들이죠. 이 부분을 국민의힘에서 한번 좀 깊이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노재승 위원장 SNS 관련해서 계속해서 뭐 파고 해서 나오기 시작한 게 며칠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윤 후보는 뭐 지금 구글에서 찾아보면서 뭐 열심히 살펴보고 있다 그런 발언들을 뭐 이렇게만 얘기를 했더라고요. 좀 결정을 미룬다고 해야 될까요? 결정을 좀 머뭇거린 이유가 있을까요? 뭐 특별한 이유는 없을 겁니다. 앞서 말했듯이 20대 남성의 그런 그 정서를 자극할 거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아까 그 정태근 정무대응실장이 YTN에 그 앞 시간에 출연을 해서 빠르면은 오늘 중에 거치 정리되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추측을 했던데 저도 뭐 오늘 중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국민의힘이 대변인 뽑을 때도 배틀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공동선대위원장이라는 캠페인을 최고 책임지는 얼굴인데
그 얼굴을 배틀 없이 이렇게 뽑았으면은 나름대로 그 뭐 검증도 해야 되고 했을 텐데 그런 예. 부분을 인정하기가 싫은 거죠. 지금 국민의힘이. 그렇군요. 그래서 좀 예. 머뭇거리고 있는 것 같은데 머뭇거릴수록 손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저희가 화면으로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 최근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와 같이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어제도 뭐 달고나 뽑는 모습 보이기도 했는데 두 사람이 같이 가는 게 윤 후보에게 지금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윤 후보가 가장 부족한 부분들이 젊은 층에 대한 소구력이 부족하다라는 부분은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을 이준석 후보가 나름대로 이렇게 보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그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과거에 초기에는 윤석열 후보가 청년대회라든가 시장 갈 때 주변에 전부 있는 사람 얼굴이 60대 아저씨들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이제 바뀌고 있는 것들이죠. 네. 그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윤석열 후보로서는 지금 자기가 정치 초보다, 신인이다라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은 좋은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런 모습이 이재명 후보와 좀 차별된 점이다. 이렇게 그런 점을 공략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까? 그거는 뭐 공략이라기보다도 양 두 후보가 그 처해 있는 위치가 다른 것 같아요. 예. 일단 이재명 후보하고 송영길 대표는 최근에는 전면에 나서지 않고 인재 영입에 지금 그다음 그 기울였었죠. 그리고 예, 문제가 된 조동현 전 상임위원장이나 아니면 김영희 PD라든가 전부 송영길 대표가 인재 영입에 지금 예. 몰두를 했던 것 같고 예. 반면에 그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후보의 부족한 부분들, 젊은 층에 대한 그 접근 이런 것들 다리를 놔주는 역할을 했던 건데 서로의 역할이 좀 달랐던 부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재명 후보만 보이고 선대위에 다른 인물들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데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후보보다는 이준석 대표, 김종인 위원장의 모습이 더 보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와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그 민주당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선대위를 강하게 잡을 필요가 있었다. 그동안에 완팀을 강조하다가 보니까 무책임 그리고 너무 비례하고 느려지는 그 선대위 이것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 이재명의 선대위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그립을 강하게 잡아야 된다. 예. 그렇게 해서 좀 그런 바뀐 측면이 거 있군요. 예.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위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네. 지금은 괜찮지만은 여론조사 결과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뒤처진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라면은 자칫 이재명과 이재명 친이대문 앞에 나가 있고 나아가서는 이재명만 혼자 앞서 나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럴 위험성도 상당히 있는 부분들입니다. 지금은 여론조사가 비슷하고 초기라서 이렇게 그립을 잡는 데 힘이 있지만은 그런 예. 위험성이 있다. 반면에 윤석열 후보 경우에는 자기가 정치 초보라는 걸 인정을 하고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의 그 지략이라든가 네. 이준석 대표의 젊은 층에 대한 소구력을 인정을 하니까 이렇게 좀 같이 가는 측면이 있지만은 그래서 지금 후보가 안 보이더라도 괜찮은 겁니다. 예. 하지만 만약에 지지율이 안 오르는 상태가 계속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과연 김종인, 이준석 체제가 괜찮은 건가라고 하는 의심이 생길 수가 있고 네. 그렇겠네요. 또 예. 윤석열 후보가 월등하게 이긴다라고 하면은 저 두 사람 필요 없는 것 아니야? 이런 또 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럴 그래서 수도 있네요. 조심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두 후보 모두 지금의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게 지지율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국 지표조사 결과 오늘 나왔잖아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나왔습니까? 매주 목요일마다 전국 나오는 전국 지표조사인데 오늘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38%, 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36%. 11월 이후로 처음으로 이재명 후보가 오차 범위 내지만 역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골든크로스가 외형상으로 벌어진 건데 예. 관심은 어디서 이런 요인이 그 차이가 벌어졌느냐라는 그렇죠. 거죠. 예.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 네. 하나는 연령별로 보면 30대 네. 그리고 지역으로 보면은 부산, 울산, 경남 PK 지역에서 이재명 그 후보의 지지율이 급등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예. 부산, 울산, 경남이요? 그렇습니다. 예. 일단 연령별 그 지지도가 나오면은 보면은요,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곳이 30대 그리고 그러네요. 40대, 네. 50대에서 앞서고 윤석열 후보는 20대
60대 이상 이렇게 앞서고 있는데 네. 30대, 40대, 50대, 특히 40대는 54대 18이네요. 그렇습니다. 50대, 40대, 50대는 또 이제 다른 연령층은 지난 조사와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네. 제가 이제 30대를 말하는 게 뭐냐면은 30대의 지난주 이재명 후보가 23%였습니다. 아. 그것이 30대에서 지금 뭐 급등을 한 거죠. 그렇네요. 30대에서 엄청난 차이가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그 측면이 하나 있고요. 예. 그리고 PK 지역에서는 민주당 지역도 이재명 후보가 12%포인트 급등을 했습니다. 네. 지역별로 볼까요? 예. 대선 후보 지지도 지역별로 보겠습니다. 네. 다른 보통 이제 부산, 울산, 경남이 이번 선거에 키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보통 6대 4로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네. 거의 동률로 나왔거든요. 이런 경우가 지금까지 전국 지표조사의 여론조사를 보면 처음 있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저도 조금 다음 주 여론조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네. 30대에서 이재명 후보가 올라간 것은 그동안 젊은 층에 대한 접근을 열심히 했다라는 것이 성과를 거뒀다. 예. 반면에 PK에서 이재명 후보가 올랐던 것은 민주당 지지층, PK의 또 이재명 지지층이 나름대로 결속한 부분들이 드러난 것이다. 예. 그렇지만은 이것이 계속 추세로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오늘 같은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 평화상 수상 21주년 기념식에 참석을 한 건데 두 후보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저희가 볼륨을 조금 키워봤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고등부 분들 잘하십니까? 제가 그 방 같이 듣는 중이죠. 그러니까 체력 괜찮으십니까? 뭐 아직은 괜찮은데 모르죠. 겨울 또 몇 달은 또 바빠야 돼. 그래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야외 행사가 좀 쉽지가 않으니까 체력 관리가 무슨 대화 하나 이렇게. 네. 또 재미죠. 심각한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저는 윤석열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가 저렇게 이야기하는 모습 최근에 없었던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적극적이고 부침성이 있게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어차피 연령으로도 차이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주 부침성 좋게 예. 화기애애하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나오지만은 예. 정작 공식적으로 나타날 때는 또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이걸 야권에서 좀 하는 건 문제 아니냐. 또 종전선언 재검토해달라 거부하는 거 이렇게 이제 강하게 요구를 했어요. 네. 반면에 이제 윤석열 후보는 종전선언 재검토해달라 이런 요구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일체 언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오늘 정당 혁신추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을 했는데 기득권 탈피를 강조를 했습니다. 주요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네, 지금 후보님께서 사인을 하고 계시고요. 있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메타버스로 전국을 순회하면서 듣는 얘기가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매우 느려진 것 같다. 기득권 된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국민들의 당면한 현안 과제들을 신속하게 또 과감하게 처리해 주실 거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그게 아마 기대치에 충분히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하는 하나의 원리도 작동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석수가 또 중요한 것이고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책임을 묻고 또 권한을 부여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국민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것이 지금 현실이다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아주 기상천외한 이 편법으로 여야가 정말 힘들어 합의한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실제로 한번 작동도 못 해보고 다시 후퇴해버린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주권 의지가 제대로 정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성정당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치들도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명의 민주당 이야기 강조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에 대한 반성, 촉구, 여러 가지 성찰, 혁신 목소리 계속 내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위성정당 이야기를 했는데 위성정당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싶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오늘 이재명 후보의 표현은 보니까 민주당이 느리다. 그리고 그 다수 의석의 이점을 절대로 못 살리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죠. 예, 다수결 원칙 강조하는 예. 것이 결국 이재명 표 개혁 입법을 윤호중 원내대표 체제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예. 밀어붙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시한 건데 예. 그렇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 의회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 아닙니까? 예.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인데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하는 것이 위성정당의 문제점. 그거는 모든 정치인들이 다 동의를 할 겁니다. 하지만은 따지고 보는 것이 위성정당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죠? 지난 그 총선 앞두고 공직선거법 개정을 그때 야당인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지지 없이 동의 네. 없이 여권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힘으로 밀어붙여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밀어붙여서 공직선거법이 나왔고 그래서 그 반발이 생겼고 예. 그런 그 근원이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다수결 원칙만 강조하는 정치는 안 된다. 그런 부분들을 먼저 그 스스로 성찰을 할 필요가 민주당으로서는 충분히 있는데 예. 그런 성찰이 없다는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예, 네네. 뭐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선을 긋고 있습니다만 추미애 전 장관이 어제 SNS에 올린 사진 한 장이 화제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 회초리 때리는 합성 사진 하나 올렸잖아요. 왜 올렸을까요? 일단 그 김성애 열린민주당 그 대변인의 그 거기에 대한 이제 댓글에 대한 예. 반발 그 동의를 표시하면서 올렸는데 이 부분들을 보고 여러 사람들이 왜 올렸을까? 이거는 뭐 스토커 아니야?라고 이렇게 논평한 것도 봤고 또 하나는 참 그 너무한 것 아니냐, 유치하다 네. 이런 예. 논평도 봤습니다만은 제가 그래서 과거에 한번 그 추미애 전 대표의 인터뷰를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네. 여성의 리더십을 가지고 두 개를 언급한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약손의 리더십, 엄마로서의 약손의 리더십. 또 하나는 그 엄마의 회초리의 리더십 두 가지를 강조했더라고요. 네. 예. 윤석열에게는 회초리 리더십, 그러면 약손의 리더십은 이재명 후보를 겨냥할 텐데 네. 하지만 의문이 있습니다. 과연 추미애 후보 전 대표에게 엄마의 리더십 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좀 지나친 그런 표현은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살인 사건을 저지르고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연달아 살해한 연쇄살인범의 신상을 경찰이 오늘 공개했습니다. 만 52살의 남성 권재찬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연쇄살인범의 신상이 공개됐죠? 네, 만 52살 남성 권재찬입니다. 인천경찰청은 오늘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도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 등을 받는 권재찬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심의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신상 공개에 동의했습니다. 이번 살인사건이 잔인성과 피해 정도, 그리고 수집된 증거 등을 종합할 때 신상 공개 요건에 부합한다는 겁니다. 피의자 권재찬은 지난 4일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시신은 차 트렁크에 실어 다른 주차장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 다음 날인 지난 5일엔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인 40대 남성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야산에 안매장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법원은 권재찬이 도망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네, 경찰은 권재찬의 살인을 계획범죄로 보고 있다고요? 네, 앞서 권재찬은 말다툼 도중 우발적으로 여성을 살해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찰 조사에서 돈이 많은 여성에게 접근했던 거라며 계획적 범행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재찬은 여성을 살해한 뒤 신용카드를 빼앗아 현금 수백만 원을 뽑아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사전에 여성의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냈다는 점에서 권재찬이 계획적 강도살인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재찬은 그 다음 날 공범인 40대 남성을 살해할 때도 미리 준비했던 둔기를 사용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공범에게 범행을 도우면 금전적 대가를 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재찬은 강도 전과가 여럿 있습니다. 1992년엔 강도 상해죄 혐의로 징역 6년을, 1998년엔 특수 강도 강간 혐의로 징역형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003년엔 인천 미추홀구 전당포에서 60대 사장을 살해하고 돈을 훔친 뒤 일본으로 밀항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가 2심에서 징역 15년형으로 감형됐는데 형을 마치고 풀려난 뒤 또 다른 살인을 이번에 저지른 겁니다. 이와 별도로 권재찬은 지난 5월과 8월 공사장에서 물건을 훔친 절도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7월 전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백광석과 김신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27년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백광석과 김신남이 살인 도구를 준비하지 않고 침입했어도 살인 가능성은 알고 있었고 결국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해 계획적인 범행을 인정할 수 있고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여성을 젖소에 비유한 듯한 광고를 만들어 공개했다가 논란을 일으킨 서울우유가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사과했습니다. 서울우유는 홈페이지에 지난달 29일 한 남성이 목초주에 있는 적소를 카메라로 촬영하는 콘셉트의 광고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회사 측은 이번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유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지난 9월 던킨도너츠 생산 공장의 위생불량 논란을 불러온 제보 영상 가운데 일부가 조작됐다는 결론을 내리고 제보자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던킨도너츠 측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제보자 A씨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영상 증거 등을 바탕으로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을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A씨 측은 던킨도너츠 측에서 고소할 때 제출한 불명확한 영상을 근거로 경찰이 무리하게 사건을 넘긴 것 같다며 조작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서울 경의중앙선 가좌역 인근에서 60대 노동자 A씨가 철도 교량 해체 작업 중 콘크리트 잔해에 깔려 숨졌습니다. A씨는 낙하 방지 안전망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해체 중이던 교량 일부가 무너져 내리면서 콘크리트를 피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남 고흥에서 한 포수가 민간 인근의 창고까지 내려와서 셰퍼드에게 총을 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둥이에 총격을 당한 셰퍼드는 이미 2차례나 수술을 하고도 생명까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이 총을 쏜 포수는 셰퍼드가 위협을 해서 그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흰색 화물차가 멈춰서더니 한 남성이 내려 허리를 굽히고는 조심스레 어디론가 다가갑니다. 한 손에는 긴 총을 잡고 있습니다. 잠시 뒤 이 남성은 창고 주변 논에 있던 셰퍼드를 향해 난데없이 총을 쐈습니다. 셰퍼드가 총격을 당한 장소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현장에는 당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주둥이 부분에 총을 맞은 셰퍼드는 병원으로 옮겨 박힌 총알도 꺼내고 괴사한 부분을 도려내 봉합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3차례나 수술을 더 받아야 하고 병원에서는 안락사를 권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눈물밖에 납니다. 안 나와. 진짜로 가족 같은 거야 이거. 우리 아들이나 똑같습니다. 아들이나 똑같아. 그 정도로 우리 식구대로 그렇게 감싸고 켰던 개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유해조수 포획단 소속인 포수는 목줄이 채워지지 않은 셰퍼드가 먼저 자신을 위협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리를 잡으러 접근하던 도중에 뒤에서 셰퍼드가 달려오자 놀라서 격발했다는 겁니다. 걔가 순식간에 달라들어오는데 순간 머리끝이 치고 공포감을 느껴가지고 제가 총을 견착을 안 하고 옆구리에 대놓고 한 방 쐈는데 셰퍼드 주인은 포수가 일부러 총을 쏜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3살 된 셰퍼드가 동반견 훈련을 1년 6개월 동안 받아 사람을 물거나 위협할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복종 훈련하고 사회화 훈련을 받은 개예요. 사람하고의 관계, 그다음에 개들하고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격적이거나 소심하지 않게 이렇게 훈련을 받았던 개이기 때문에
경찰은 민가나 축사와 100m 이내에서 사격이 이뤄진 점과 실탄을 총에 넣고 이동한 점 등을 들어 야생생물 보호관리법 위반과 특수재물 손괴 혐의로 포수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인권 탄압을 문제 삼아서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공식화한 데 이어서 뉴질랜드와 호주, 영국과 캐나다까지 보이콧 행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사실상 선을 그었지만 영국, 호주 등 미국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상당수 서구권 국가가 올림픽 보이콧에 참여를 하면서 우리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구현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정구현입니다. 네, 교수님. 이 베이징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외교적 보이콧이 지금 화두로 떠올랐는데요. 미국이 외교적 보이콧을 하겠다고 밝힌 대외적인 명분 그리고 진짜 속내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대외적으로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내세웠던 명분은 사실 뭐 이제 신장 위구르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인권 유린 사태라고 하든지 지난 홍콩 민주화 시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사실상 이제 외교적 보이콧이라고 하는 것은 인권 외교 차원에서 보면은 네이밍 앤 쉐이밍이라고 해서 국제 사회에 이제 관심을 제고하고 이제 인식을 환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사실상 단기간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네네.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진짜 속내를 한번 살펴보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미국 내에서 겪고 있는 민주주의 쇠퇴라고 하든지 혹은 바이든 행정부가 가장 방점을 두고 있는 가치 외교 차원에서 지금 권위주의 세력에 의해서 민주주의 국가들이 상당히 위협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그 인식, 그런 점에 있어서 민주주의 국가들을 결집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당위성에 근거해서 지금의 이런 외교적 보이콧이라고 하는 강수가 나온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곤혹스러울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미중이 어떻게 보면 갈등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외교적 딜레마에 빠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상 우리는 참가하는 쪽으로 무게에 실리는 발언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 한국 정부로서는 이제 단순히 이제 베이징 올림픽 참가뿐만이 아니라 종전선언에 대해서 이제 기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미국이라고 하든지 주요 이제 참가국들의 참여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종전선언에 대해서 이제 주변국들과 협력을 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 이게 단순히 외교적 보이콧을 하겠다라고 이제 언급하기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세계 100여 개 국가가 참여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는데요. 사실상 이게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요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잖아요. 그래서 네, 여기에 참가하면서도 우리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상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가치 외교라는 부분을 지금 이제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말한 게 아니라 이미 이제 운동을 할 때부터 이제 대선 캠페인을 할 때부터 얘기했던 부분이고 이제 행정부가 이제 들어섰을 때에도 강조했던 부분이라 사실 새로운 건 없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미중 간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서 지금 이러한 시점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민주주의 국가들 간의 결집을 위해서는 이러한 조치들에 대해서 아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호주, 뉴질랜드, 영국, 캐나다 참여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혹시 특히 어떤 나라가 참여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좀 고민을 하게 되겠습니까? 지금 아마 이제 최근에 어제 오늘 들어서 이제 많은 민주주의 특히 이제 미국 동맹국들이 이제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 국가들은 지난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서는 이제 미중 간의 해징을 그러니까 이제 양쪽에 이제 위험을 분산시키는 그런 대외 전략을 했었던 국가들이거든요. 우리 역시 이제 그런 입장이 컸었는데 아마 이제 한국 정부는 이제 과거에 그런 해징을 했었던 국가들의 전략을 아마 좀 더 주의 깊게 볼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의 이제 유럽 국가들이라고 하든지 나토 동맹국들 사이에서는 사실 트럼프 행정부 때와는 조금 다른 기류가 이제 읽히고 있어서 이제 과거와 같이 해징을 해서는 이제 지금과 같은 규칙 기반 질서라고 하든지 민주주의 쇠퇴를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아마 동맹국들은 아마 많이 이제 그런 외교적 보이콧에 참여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국 정부도 많은 압박과 고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프랑스, 독일, 일본 다 참여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마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실익에 따라서 이제 결정하겠다라고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쿼드의 멤버이기도 하고 미국의 이제 인도 태평양 지역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파트너 국가이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조금 시간이 좀 늦더라도 이제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하지 않을까 그런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보고요. 나머지 지금 미국과 이제 가까이 협력을 하고 있는 동맹국들, 뭐 오커스 참여국이라고 하든지 혹은 나토에 있는 동맹국들도 아마 이제 그런 외교적 보이콧에 아마 이제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대부분 이제 긍정을 하고 이제 참여하는 방향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다른 나라의 참여 여부를 보면서 좀 전략적으로 모호함을 유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지난 2015년이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열린 중국 열병식에 자유민주국가 정상으로는 유일하게 참석을 한 일이 있었거든요. 이 장면 하나가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만약에 참가하게 된다면 그런 모습이 연출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아마 만약에 이제 정말 많은 국가들이 그 외교적 보이콧에 참여하게 되고 우리는 이제 그런 것을 좀 자제한다면 그런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와 지금의 맥락은 특히 이제 미중 경제의 맥락은 사뭇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된다면 이제 미국과 중국 양측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좀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미중 경쟁은 단순히 민주주의뿐만이 아니라 이제 규칙 기반 질서에 대한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제 위반을 하고 있다라고 미국이 지목을 하는 중국과 이제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용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 그런 시그널을 미국에 줄 수도 있고, 중국에게는 이제 반대로 이제 우리가 중국의 그런 행위를 이제 또 우리가 인정하고 있다라고 이제 암묵적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줄 수도 있겠죠. 그럼 양쪽에 다 이제 오해를 줄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좀 더 면밀한 외교적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엔 어떤 선택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네, 사실 그거는 이제 지금 정부에서 이제 결정을 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사실은 지금의 미중 경쟁 맥락에서 본다면은 지금의 이 가치 외교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장기적으로 나타날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시진핑 정부가 있고 미국의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있는 한 지금의 가치 외교 이런 규칙과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이제 갈등은 이제 지속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민주주의 국가라고 인식이 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도 어떤 순간에 있어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무입장으로 있다라고 하는 게 상당히 위험한 이제 상황에 이제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정부가 좀 고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앞서서 말씀도 해주셨지만 남북 관계 때문인 것 같습니다. 뭐 지난번에 앞서서 보여드린 화면에서 2015년에도 결국에는 북한 문제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을 한 거였거든요. 이번에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 종전선언 때문에 참석을 하게 되면 실익이 있겠습니까? 네, 이제 그거는 정말 종전선언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를 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종전선언에 대해서 이제 정말 성과가 나타나기를 이제 지금의 이제 문재인 현 정부가 이제 끝나기 전에 이제 그런 성과가 나면 상당히 다음 정부에게도 이제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이제 북핵 비핵화 협상이라고 하든지 평화 체제라고 하든지 이런 것들 진전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서두르는 감이 있지만 결국 중요한 거는 정말 그렇게 실질적인 진전이 있느냐, 협상에 있어서의 진전이 있고 또 북한도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를 단지 이제 베이징 올림픽 계기로 이거를 해야 됐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북한의 태도 변화나 이제 주변국들의 협력이 다 모아졌느냐 이 시점에 있어서 그거를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이콧 결정에 대해서 결연한 반격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조치가 예상됩니까? 아마 뭐 이제 아마 최근이었죠. 미중 정상회담이 비대면으로 있었지만 그때 합의되었던 몇몇의 조치들에 대해서도 다시 또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아마 이제 뭐 비축류 방출에 대해서 미국이 부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을 거고 이미 미중 간에는 갈등이 있지만 그만큼 상호 의존도 상당히 높거든요. 이제 공급망이라고 하든지 기술이라고 너무나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 제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구현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버섯은 국산 품종 점유율이나 수출량이 많지는 않은데요. 최근 국내 연구진이 수출에 적합한 버섯 품종을 개발해서 농가 보급에 나섰습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마트나 시장에서 많이 판매하는 버섯은 단연 느타리 버섯과 팽이버섯. 맛도 좋으면서 값도 비교적 저렴해 인기입니다. 이 중 팽이버섯은 국내 버섯 수출액의 36%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지만 대부분 외국 품종입니다. 반면 느타리 버섯은 국산 품종이 훨씬 많지만 수출량이 1%에 불과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한 새 팽이버섯 설한과 느타리 버섯 세나. 설한 팽이버섯은 냉장 보관 기간이 더 늘었고 세나 느타리 버섯은 외국 시장에서 선호하는 모양이란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나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흰색입니다. 이렇게 색상에서 비교가 되고요. 이 세나는 식감이라든가 맛에서 많은 차이점이 있어요. 그 먹어본 사람들은 꼭 이걸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맛도 더 쫄깃쫄깃하고 흰색이라 모든 요리에 잘 어울린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오늘 흰 느타리는 처음 먹어봤는데요. 맛이 고기랑 먹으니까 향이 입안에서 막 많이 나고 아삭아삭하고 쫄깃쫄깃하니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시장 선호도에 맞춘 품종 개발을 통해서 수출 시장을 좀 다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미국이나 이제 선박 운송 기간이 긴 지역까지도 문제없이 수출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버섯 수출 농가를 대상으로 이들 새 버섯의 현장 실증 재배를 마치고 내년부터 농가에 본격적으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농촌진흥청은 논의 견지 이용률과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벼농사 대신 감자와 참깨, 마늘의 2년 산모작형 재배 기술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술은 중부지역 논에 감자와 참깨, 마늘 등 다양한 소득작물을 재배하는 것으로 벼 재배보다 순소득이 4배 정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농촌진흥청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8.5% 많은 1조 1,893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내년 예산은 크게 농산업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개발과 식량 자급률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 데이터 기반 디지털 농업 기술 개발,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 중립 지원, 청년 농업인과 수출 지원 등 6개 부문으로 편성됐습니다. 오늘은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지금은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 상황이 나아졌는데요. 내일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면서 대기질도 양호하겠습니다. 퇴근길 날이 점차 추워지고 있습니다. 따뜻한 옷차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하늘빛이 흐려지겠습니다. 중부와 호남 서부, 제주도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고 호남 동부와 경북 북부 내륙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종일 예년 기온을 웃돌며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11도, 대전 12도, 광주는 14도가 예상됩니다. 주말까지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오늘까지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네, 뉴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과거 SNS에서 5.18을 폄훼하는 그런 영상을 공유하고 또 김구 선생을 비하하는 발언 등으로 논란을 빚었던 국민의힘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이 조금 전 사퇴했다는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예, 청년 자영업자를 포인트로 해서 선대위원장으로 위촉을 받았던 그런 노재승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었는데요.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계속해서 국민의힘에서 고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퇴를 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가 모든 일정을 마치고 오늘 긴급회의를 소집을 했고요. 사퇴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이 사퇴했다는 뉴스 속보 전해드립니다. 관련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쉽고 빠른 뉴스큐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고요. 이어서 저녁 종합 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